조선 역사에서 가장 슬픈 왕을 한 명만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떠올릴 겁니다. 단종. 조선의 6번째 왕. 12살에 왕위에 올랐고 17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짧은 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한가운데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삼촌 수양대군. 훗날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되는 인물이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어린 왕이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왕좌를 차지한 삼촌이 그 대가로 무엇을 치러야 했는지, 정사의 기록과 야사의 전설을 넘나들며 조선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숙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세종대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맏아들이 바로 문종입니다. 문종은 학문을 사랑하고 성품이 온화한 세자였지만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얻는 일이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문종은 2번의 세자빈을 잃고 나서야 3번째 부인 현덕왕후 권씨에게서 겨우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1441년 음력 7월 경복궁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름은 홍위. 훗날 단종이 되는 아이였죠. 그런데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덕왕후는 홍위를 낳은 바로 다음 날 산후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아이. 단종의 비극은 사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세종의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적장자의 적장자. 조선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적통 중에 적통이 태어난 겁니다. 세종은 어린 손자를 등에 업고 다니며 끔찍이 아꼈다고 합니다. 1448년 세종은 7살밖에 안 된 홍위를 왕세 손으로 책봉합니다. 아직 아버지 문종도 왕이 되기 전이었는데 손자를 먼저 왕세 손에 앉힌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세종은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종 역시 병약했고요. 만약 둘 다 일찍 세상을 떠나면 어린 홍위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걸 세종은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종의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1450년 2월 세종대왕이 54세의 나이로 승하합니다. 문종이 즉위했지만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문종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등에 난 종기가 악화되더니 재위 2년 3개월 만인 1452년 5월 문종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12살 소년 홍위가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의 탄생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린 왕을 보호해 줄 왕실의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으며 죽었고 할머니 소헌왕후도 세종 말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문종까지 차례로 떠나니 12살 소녀는 말 그대로 천혜고하나 다름없는 처지로 왕좌에 앉게 된 겁니다. 물론 문종도 이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를 해두었습니다. 죽기 전 황보인, 김종서, 정분 같은 원로 대신들에게 어린 아들을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거든요. 이들을 고명대신이라고 합니다. 왕이 임종 전에 직접 지명한 어린 왕의 후견인이었죠. 특히 김종서는 북방 여진족을 토벌한 백전노장이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조선 최고의 실력자.
단종에게 김종서는 마지막 보호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김종서의 존재가 또 다른 누군가의 야망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어릴 때부터 형 문종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문종이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문인형이었다면 수양대군은 활을 쏘고 말을 타며 무예에 뛰어난 행동파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세종이 살아있을 때 이미 수양대군의 야심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세종이 하루는 아들들을 불러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무엇이냐? 다른 왕자들은 학문을 닦겠다, 효도를 하겠다, 무난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옵니다. 주변이 얼어붙었죠. 물론 이 일화는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양대군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 그가 일찌감치 왕위를 노리고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단종이 즉위하고 약 4달이 지났을 무렵 조정에서는 명나라에 보낼 사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새 왕이 즉위했으니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먼 길에 고된 임무를 자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양대군이 나섰습니다. 주상께서 나이가 어리시고 저는 관직 없는 종친에 불과하니 먼 길을 떠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충성스러운 삼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양대군은 명나라에 가서 황제와 고위 관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선 종친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신을 각인시킨 거죠.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까지 자신의 입지를 다진 겁니다. 몇몇 눈 밝은 신하들은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명나라에서 돌아온 수양대군의 위상은 한 단계 높아져 있었고 그를 따르는 세력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의 곁에는 한 명의 핵심 참모가 있었습니다. 한명회. 과거에 번번이 떨어진 불우한 선비였지만 머리 하나는 조선 최고라는 평가를 받던 인물이었죠.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접근의 하나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왕으로 가는 길의 로드맵이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조선 역사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밤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수양대군의 첫 번째 목표는 김종서였습니다. 어린 왕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를 먼저 제거해야 했으니까요. 수양대군은 그날 저녁 직접 김종서의 집을 찾아갑니다. 야사에 따르면 수양대군은 철퇴를 소매 속에 숨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의논할 일이 있다며 김종서를 불러낸 수양대군. 김종서가 방심한 순간 수양대군의 수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백전노장 김종서도 미처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종서가 쓰러졌고 수양대군은 곧바로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같은 밤 황보인을 비롯한 단종의 보호 세력이 줄줄이 제거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칼에 묻은 피가 마르기도 전에 누이 경혜공주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단종이 머물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들이닥친 삼촌을 본 13살 단종.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소란에 이미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전하, 간신 김종서와 황보인이 역모를 꾸며 나라를 어지럽히고자 하였습니다. 진이 이들을 처단하였으니 지금 즉시 대신들을 소집하시어 후속 처리를 명하소서. 명패를 내어주십시오. 명패. 왕의 명령임을 증명하는 물건입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이 한 일을 왕의 명령으로 포장하려 했던 겁니다. 13살 소녀는 칼을 든 삼촌 앞에서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삼촌,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임금을 어지럽히는 간신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어린 조카의 보호막을 모두 걷어낸 것이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정분, 이양 등 수십 명의 대신이 이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에 올라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왕은 단종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삼촌이 쥐고 있는 허수아비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계유정난 이후 약 2년 조정은 수양대군의 세상이었습니다.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었고 모든 결정은 삼촌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455년 윤유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단종이 신하들 앞에서 직접 양위 교서를 읽었습니다. 숙부는 선왕의 아우로서 일찍부터 덕망이 높았다. 이에 이 무거운 짐을 풀어 숙부에게 부탁하며 넘기는 바이다. 15살 소년이 삼촌에게 옥새를 넘기고 상왕으로 물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선양, 즉 자발적인 왕위 양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이 어땠는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수양대군이 공식적으로 조선의 7번째 왕, 세조가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야사가 하나 있습니다. 단종이 양위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야사에 따르면 단종이 양위를 앞두고 측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를 지키려는 충신들만 더 죽게 될 것이다. 차라리 내가 물러나야 더 이상의 피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여부를 떠나 15소년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단종이 상황으로 물러난 뒤에도 그를 잊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종 때부터 집현전에서 함께 학문을 닦던 젊은 학자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되는 6명입니다. 이들은 1456년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맞아 잔치를 베푸는 자리를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잔치 분위기 속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거사 직전 뜻밖의 배신이 일어납니다. 모의에 가담했던 김질이라는 인물이 장인 정창손의 설득에 넘어가 세조에게 모든 것을 밀고 해버린 겁니다. 거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졌습니다. 체포된 성삼문은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세조를 향해 당당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으리라 부를 수는 있어도 전하라고는 부를 수 없소. 내가 섬기는 임금은 오직 한 분, 상왕전하뿐이시오. 여기서 역사적으로 논쟁이 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추국 과정에서 성삼문이 충격적인 증언을 한 겁니다. 상왕께서도 이 거사를 알고 계셨다. 창덕궁에 나아가니 상왕께서 친히 칼을 내려주셨다. 이 증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단종이 정말 복위 계획에 가담했을까요?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을 만큼 체념한 사람이 뒤에서 칼을 건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진 고문 끝에 나온 강제 자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결과적으로 단종의 운명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성삼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는 설, 차라리 단종도
함께 연루시켜 거사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자포자기 상태였다는 설까지. 역사의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 사육신은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을 거두지 않았고, 그 대가로 능지처사라는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로 돌아간 지 약 1년 뒤인 1457년, 또 한 번의 포기 시도가 발각됩니다. 이번 주인공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세종의 6번째 아들, 금성대군 이유. 세조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단종에 대한 동정심이 유달리 컸던 인물입니다. 유배지인 경상도 순응에서 지역 세력과 결탁해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된 겁니다. 친동생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은 세조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복병이 있었습니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까지 이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겁니다. 송현수는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의 아버지이자 원래 수양대군과도 친분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마저 단종 보기에 가담했다는 것은 세조 정권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뿌리 깊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들이 구체적인 역모를 계획했다는 증거는 미약했습니다. 막연한 모의 단계였을 뿐 실질적인 거사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이 사건을 빌미로 결정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1457년 6월 세조의 어명이 떨어집니다. 상황을 노산군으로 강등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서 살게 하라. 상황에서 일개군으로. 이것은 단순한 강등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왕족으로서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노산군이라는 호칭 자체가 단종이라는 존재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향하는 먼 길에 올랐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험준한 산길을 넘고 또 넘어야 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단종이 영월로 가는 길에 충주 부근에서 잠시 쉬었다고 합니다. 그때 동행하던 관리가 밥을 올렸는데 단종이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어 단종이 도착한 곳은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였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 가로막고 있는 곳입니다. 물살은 거세고 절벽은 가파르니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천연 감옥이었던 겁니다. 16살 소녀는 이 외딴 감옥에 홀로 내버려졌습니다. 청령포에는 지금도 한 그루의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수령 600년이 넘는 거목. 이름은 관음송입니다. 볼관의 소리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고 그의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소나무는 독특하게도 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단종이 그 갈라진 틈에 걸터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바라보던 방향은 한양 쪽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인 정순왕후가 있는 곳이었을까요?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단종이 청령포 근처의 바위에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자규야, 우지짓 말아라. 내 울음에 내 창자가 끊어진다. 너도 울고 나도 울면 이 깊은 산중에서 누가 우리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자규는 소쩍새를 뜻합니다. 밤마다 구슬프게 우는 소쩍새 소리를 들으며 단종은 자신의 처지를 새에게 빗대어 노래한 겁니다.
이 시가 정말 단종의 작품인지 후대에 누군가 지어낸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 한 편에 담긴 슬픔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단종은 청령포에서 약 2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나면서 청령포가 물에 잠겨버립니다. 단종은 부랴부랴 짐을 꾸려 영월관아 안에 있는 관풍원이라는 건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겨우 한 곳에 적응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떠밀리듯 쫓겨난 거죠. 1457년 10월 마침내 세조의 최종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기록마다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역사의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먼저 세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세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산군이 이를 듣고 스스로 목매어 조라니 예로써 장사 지냈다. 단종이 자살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려던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것을 알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이죠. 하지만 다른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선조실록에는 영월에 사약을 보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삼촌 세조가 직접 사약을 내려 조카를 죽였다는 겁니다. 숙종실록의 기록은 더 구체적입니다. 궁에서 보낸 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왔는데 차마 단종에게 건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단종의 시중을 들던 하인 하나가 자기가 직접 전하겠다며 나섰고 그 직후 단종이 죽었다는 겁니다. 야사인 연려실 기술의 기록은 한층 더 참혹합니다. 단종을 모시던 통인 하나가 큰 상을 받을 욕심에 활줄의 긴 노끈을 이어서 단종의 목을 졸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조실록, 선조실록, 숙종실록, 연려실기술. 4가지 기록이 모두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4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조실록을 제외한 나머지 기록들은 모두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죽었다고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종의 나이 겨우 17. 1457년 음력 10월 21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비극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명으로 단종의 시신은 아무도 수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역적의 시신을 거두면 그 사람도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거든요. 단종의 주검은 영월 동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섭니다. 영월의 호장 어흥도였습니다. 어흥도는 밤중에 몰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자신의 선산이 있는 동을 지산에 암장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 삼족이 멸해질 수 있었지만 어흥도는 이 비밀을 목숨으로 지켰습니다. 단종의 무덤은 이후 240여 년이 지난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왕릉으로 복원됩니다. 지금 영월에 있는 장릉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세조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 그는 과연 원하던 것을 얻은 후 행복했을까요? 세조는 분명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국방을 강화하고 직전법을 시행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였으며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 이면에는 끊임없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왕위를 빼앗은 왕. 이 꼬리표는 세조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육신 사건, 금성대군 사건 등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보기 시도는 세조의 정통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매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세조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부병이었습니다. 실록에는 풍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과 비슷한 증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몸에서 피고름이 흐르고 가려움증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세조를 서서히 잠식해 갔습니다. 바로 이 피부병의 원인을 둘러싸고 조선 팔도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현덕왕후의 저주.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귀신이 세조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어느 날 깊은 새벽 세조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꿈에 현덕왕후의 귀신이 나타난 겁니다. 그 귀신은 세조를 향해 침을 뱉었고 세조가 다음 날 아침 침을 맞은 자리마다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전설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 전설이 만들어지고 퍼져나간 배경에는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불법으로 왕위를 빼앗은 세조에 대한 반감, 억울하게 죽은 단종에 대한 동정. 백성들은 세조의 병을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세조는 이 전설을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조는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쳐 바다에 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는 부관참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까지 분노를 쏟아낸 것은 역설적으로 세조가 그 저주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조의 불안을 더욱 키운 것은 왕실의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20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도 컸지만 왕실의 대를 이을 쿡의 구도에 금이 간 겁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 해양대군, 훗날의 예종이 있었으니 왕위 계승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463년 10월 세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종의 적장자이자 세조의 첫 손자인 인성대군이 3살의 나이에 갑자기 풍질에 걸린 겁니다. 세조는 모든 치료법을 총동원하라 명했지만 인성대군은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이어 손자까지. 여기서 세조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자신의 묘자리를 정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1443년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능인 헐릉 옆에 묻히고 싶어 했고 수양대군을 보내 그곳의 풍수를 살피게 했습니다. 그때 땅을 살펴본 직관이 섬뜩한 말을 한 겁니다. 이곳은 절사 손장자의 땅입니다. 태를 잇는 자식이 끊기고 맏아들을 잃게 되는 자리입니다. 세종은 그 말을 듣고도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묻히겠다는 효심이 풍수의 경고보다 컸던 거죠. 그런데 세종이 그곳에 묻힌 이후 왕실에서 벌어진 일을 보세요. 세종의 적장자 문종, 재위 2년 만에 병사. 문종의 적장자 단종, 17의 유배지에서 사망.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 20살의 사망. 예종의 적장자 인성대군, 3살의 사망. 왕실의 적장자들이 줄줄이 쓰러져 간 겁니다. 우연의 일치라면 너무나 기묘한 우연이었고, 세조의 입장에서는 그 옛날 직관의 말이 저주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을 겁니다. 세조는 이 불길한 기운을 끊어내기 위해 세종의 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와 막대한 비용 문제로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풀 수 없는 불안이 고스란히 남은 거죠.
나날이 악화되는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세조는 전국의 온천과 사찰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가 탄생합니다. 강원도 평창 오대산 상원사를 방문한 세조가 근처 계곡에서 홀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름이 흐르는 피부를 차가운 계곡물로 씻어내며 고통을 달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어린 동자승 하나가 어디선가 나타나 세조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조는 어린아이니까 별다른 경계 없이 등을 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자승이 세조의 등을 씻겨준 후 세조가 자기 몸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피부가 말끔하게 나아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본 세조의 눈에 비친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문수보살이었습니다. 불교에서 최고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 동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 세조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상원사에는 이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다고 알려진 목조 문수동자 좌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이 불상을 보수하던 중 불상 안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됩니다. 피와 고름으로 얼룩진 적삼 한 벌. 세조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이었습니다. 전설이 아닌 실물 증거가 나온 셈이죠. 그렇다면 세조는 정말 문수보살을 만나 피부병이 나았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세조의 피부병은 죽을 때까지 낫지 않았습니다. 이 전설은 세조 정권이 만들어낸 일종의 정치적 스토리텔링이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하늘조차 세조를 인정하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왕위 찬탈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죠. 세조의 말년에 있었던 한 사건은 그의 불안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466년 세조가 강원도 고성과 금강산 지역으로 행차했을 때 일입니다. 세조는 행차 중에도 공신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는데 이는 단순한 향연이 아니라 서로의 충성을 확인하는 정치적 의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세조는 공신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북방에서 근무하다 돌아온 공신 양정을 위로하는 자리였죠. 분위기가 무르익고 모두가 흥에 취해 있을 때 양정이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합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세자에게 양위하시고 한가롭게 쉬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왕에게 물러나라는 말을 했으니 이것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거의 반역에 가까운 발언이었습니다. 세조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내가 왕위를 탐내는 사람이더냐? 좋다. 옥새를 가져오라. 진짜 물려주겠다며 옥새를 가져오라 명한 겁니다. 신하들이 기겁하며 만류했고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세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양정을 돌려보냈지만 바로 다음 날 대신들이 양정의 처벌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세조는 결국 양정에게 참수를 명합니다. 술자리에서는 너그러운 척했지만 양위라는 단어 앞에서는 단 한치의 여유도 없었던 겁니다. 조카에게서 빼앗은 왕위였기에 누군가가 내려놓으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었을 테니까요. 1468년 7월 세조는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피부병에다 온갖 합병증이 겹치면서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자신의 끝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한 세조는 공신들 앞에서 평생 가슴에 눌러두었던 말을 꺼냅니다. 내가 차례를 어기고 외람되게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재주가 없고 덕이 없어. 이제 다시 생각하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조카를 내치고 왕위를 찬탈했으나 돌이켜보면 자신에게는 왕의 자질이 없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세조는 이 무렵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를 궁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은 사육신 사건 때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고, 그 이후 경혜공주는 역적의 아내라는 낙인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경혜공주와 그 자식들을 궁으로 데려와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조카를 죽인 죄를 조카의 누이에게 남아 속죄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기록만으로는 세조의 속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고 권력을 손에 쥔 세조에게도 끝내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468년 9월 세조는 둘째 아들 해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조선 제8대 왕 예종의 즉위였죠. 그리고 왕위를 넘긴 바로 다음 날 궁 안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세조가 52세의 나이로 눈을 감은 겁니다. 제위 14년, 세조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을 움켜쥐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피고름으로 얼룩진 적삼 한 벌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30년 후인 1698년, 숙종이 마침내 단종의 보기를 선언합니다. 노산군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단종이라는 묘호가 내려졌습니다. 영월의 초라한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의 왕릉으로 다시 태어났고, 어문도를 비롯해 단종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도 뒤늦게나마 복권되었습니다. 240년 만의 명예 회복이었습니다.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역사는 결국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세조는 살아생전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왕위, 권력, 공신들의 충성. 하지만 죽은 뒤 역사는 그에게 찬탈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반면 단종은 살아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죽은 뒤 240년이 지나 왕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선조실록, 숙종실록, 연려실기술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 역사가들은 끊임없이 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진실을 묻으려는 자와 진실을 기록하려는 자의 싸움이 수백 년간 이어진 셈이죠. 지금 영월 장릉에 가면 소나무 숲 사이로 단종의 무덤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령포에는 600년 된 관음송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어린 왕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그 소나무는 지금도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한 세대를 지배할 수 있지만 진실은 세대를 넘어 결국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단종과 세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사의 기록과 야사의 전설을 함께 들여다보면 역사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영월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 청령포와 장릉에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600년 전 어린 왕의 숨결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